27번째 시간이죠. 2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한겨레 20일 표지 이야기 한 번 더 할 건데요.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하면 최근에 난민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한 번 더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도 기자 한 명이 제주도에 지금 주재하고 있죠. 주재하고도 있고 실제 파견 가기도 했고요. 제주도에 원래 기자 하나 있고 한 분 계시고 그리고 한겨레 20일에서는 오늘 회의 때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요? 제가요? 네. 류익은 편집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난민 문제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주간지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제주도에 있는 난민 문제만큼은 한겨레 20이 처음 보도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크게 한 건 이제 처음이죠. 처음 하게 돼서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실은 지면으로는 처음이 아니고 그때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그렇죠.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금요일 밤에 그렇죠. 그 라마단 마지막 날 내려가서 이제 예멘 친구들을 만나고 토요일 날 취재를 했습니다. 그게 또 난민 취재하고 연결지어져서 그렇게 또 된 거잖아요. 네네. 그죠? 취재를 하던 찰나에 모 방송국이 취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후딱 힘을 빼야겠다. 힘을 빼주자. 굳이 디지털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열심히 기쁘게 그 다음날 편집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까지 했? 네? 아무튼 오케이. 현장에서 기자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빨리 쓰면 장땡이죠 뭐. 장땡이고 워낙 잘 쓰니까 그만한 자부심이 인정받을 만한 거죠. 어쨌든 일파만파 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매체나 다른 방송에서 접근하는 거하고 좀 다른 방향에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예멘 상황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예멘 상황이 정말 안 좋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몇십만 명의 아동과 그렇죠. 몇백만 명의 국민이 기근으로 아사 직전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심각한 인류의 위기 올해에 들어서 거기를 지금 예멘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정말 수백만 명이 난민이 세계 각국을 떠돌고 있는 상황이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이 지옥을 만들었다면 지금 예멘의 모습 가장 가까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난민을 둘러싼 쟁점이랄까요? 외부 시선들은 좀 어떤가요? 몹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차별적인 시선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좀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현지 분위기는 어떠세요? 현지 분위기는 또 의외로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극렬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막 제주도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중앙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담론과 전형적으로 그렇죠. 그 현장에서의 반응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제주도에 난민 500명이 들어오는 게 제주도 사회에서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요. 제주도가 뭐 제주도의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나 사회 정도 지금도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연간 단위로 10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데라서 근데 이제 그 숫자를 중앙에서 기사로 만들어내는 방식, 호명하는 방식이 이 문제에 대한 갈등과 이거를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들에겐 모두 다 이방인일 뿐이에요. 관광객이나 뭐 제가 무태서 들어간 저나 그렇죠. 저기 멀리서 온 예멘에서 온 뭐 이들이나 뭐 다 외국 이방인이고 외지인이고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느낀 위화감이 그렇게 크지는 현장에서는 아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 기사를 생산한 양산도 약간 잘못됐고 양상도 뭐 예컨대 그날 제가 디지털 기사를 썼던 이유도 그거였는데 아무도 기사를 쓰지 않다가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오니까 다 앉아서 이제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서 몇만이 이렇게 반대를 했다. 이걸로 기사를 다 쓰니까 이미 거기서 프레임이 짜져버리는 거죠. 이들이 어떤 맥락을 갖고 이 사회에 왔고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한 논의는 전혀 들어있지 않고 그냥 우리의 시선에서 중앙에 아까 서울에 있는 뭐 대부분의 인터넷을 하는 분은 서울에 있겠죠. 그분들에서 바라보는 그냥 제주가 그럴 것이다는 방식으로 흘러오지 않았나 지금까지. 그 청원의 주된 논지가 어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읽었었는데, 이제 되게 많았습니다. 또 100 몇십 개. 그렇죠. 난민 반대 청원글이 올라왔었는데, 뭐 대부분은 쫓아내야 한다.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렵다.
뭐 우리가 이 일을 받을 뭐 때가 아니다. 내보내라. 뭐 이런 게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도 쟁점이 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좀 김한 기자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긴 하겠는데 예를 들면 전형적으로 20대 남성 담론 있잖아요. 혐오죠. 예. 그렇죠. 혐오. 네, 혐오. 그렇죠. 약간 그 피해가 현실이 아니더라도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분석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 쟁점들이 가능한데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지금은 이제 난민 그 자체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예멘이 뭐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 한국, 예멘이 이제 분단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된 나라 중에 하나였고 심지어는 통일도 됐고. 예, 북예멘과 남예멘이 있죠. 그리고 90 몇 년도에 통일이 됐죠. 네. 통일이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도 격화되고 있죠. 우리가 많이 듣는 신입파, 수아파의 다툼이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가 UAE에 원전을 수출했잖아요. 그렇죠. 그 UAE에 원전을 수출한 게 MB. 예, MB 때. 그리고 이제 UAE에 군사 협정을 맺어서 그게 비밀이네 아니네. 왜 그렇죠. 뭐 보호를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얘기들을 막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UAE와 우리의 군사 동맹 이 예멘 사태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진짜 MB가 영향을 안 미친 게 없죠. 예, 지구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뭐 동지대로 활동하셨던 다른 회장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책임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배하는 어떤 혐오 담론의 핵심이 야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나라의 사람들을 왜 우리나라에 들이냐 난민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가짜 난민 진짜 난민이잖아요. 네. 진짜 시위대 가짜 시위대 순수 시민 비순수 시민 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거를 놓고 보면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어쨌든 저는 이게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이 문제에서 야 우리 땅에 외국인 뭐 왜들여 누군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외국인들 이런 식의 단순한 접근이 이렇게 담론 시장에서 힘을 얻는 상황이 비정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올해 상반기 이게 이제 표방은 하지 않지만 계속 해왔던 고민입니다. 세계 시민사회,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사실 섬 같은 나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한반도에서도 북한이랑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외지인이나 이방인에 대한 의식 자체가 잘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낯설죠. 네, 낯설고 이런 사태가 여지껏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을 겪고 있지만 이제는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고 혐오하고 쫓아내야 한다면 저희가 과연 그 뭐 중국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니네가 어떻든 모르겠다. 우리는 그냥 우리 살 길을 살겠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공장 짓고 뭐 탄소 배출하고 아니 미국이 탄소 거래 뭐 이거 중단한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미국의 그런 것들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같은 논리라면 우리는 어떤 권리로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 저희가 태도를 달리해야 하지 않나. 이제 지금은 저희가 예전처럼 국내에서의 문제만을 골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난주에 어쨌든 그 제주도에서 르뽀를 했잖아요. 네. 뭐 다 말씀해 주시긴 좀 어렵겠지만 네,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례를 좀 소개를 좀 할까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례는 이게 이제 결국 그 기사 주제랑도 연결이 돼 있었을 텐데요. 뭐 제가 좀 공들였던 부분이기도 하고 돼지고기 식당, 무슬림들이 돼지고기 식당에 대거 취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현장에서 봤던 인상이 가장 강렬했습니다. 이들이 굉장한 내적 갈등을 겪고 뭐라고 하나요? 저도 궁금하네요. 돼지고기 하면 또 제주도고 제주도 하면 돼지고기잖아요. 사실은. 흑돼지. 흑돼지. 그러니까 이게 취업 설명회를 14, 18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첫 14일은 수협이랑 제주 수협과 함께 이제 법무부가 해가지고 다 보통 고기잡이 양식장으로 다 보냈고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하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갔다가 돌아온 친구들이 다시 18일에 이제 그 레스토랑 직원들하고 연결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요식업, 서비스업 쪽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왔었는데 60분밖에 안 오신 거예요. 그 식당 주께서. 그래서 한 230명이 왔는데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실망한 게 일단 컸고, 그러니까 이제 돼지고기 그때 왔는데 60분 중에 거의 대부분이 돼지고기, 흑돼지 식당. 그래서 다들 좀 놀랐죠. 이제 돼지고기 먹지도 않고 한데. 그게 약간 금기시돼 있잖아요. 금기시돼 있죠. 물론 이제 지금 예멘에서 오신 분들도 이 편차는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신념에 따라서 이제 네. 뭐 돼지고기 정도는 먹으시는 분도 있고 뭐 가볍게 술 정도 드시는 분이 있긴 하죠. 저희도 이제 뭐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렇죠. 다 술을 안 먹진 않잖아요. 다 일상이 있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그럼에도 있어요. 불구하고. 보통 이제 그래도 대부분이 무슬림이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돼지고기 식당에 가야 하는 상황. 그 상황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쳤잖아요. 또 라마단도 겹쳐 있었잖아요. 라마단도 겹쳐 있었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지난주, 지지난주였을 것 같아요. 힘들었고 그리고 그 11일이었나 그때 이제 그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대거 노숙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돈이 딱 다 떨어졌던 시기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법무부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일자리를 주선하겠다고 나섰고 마침 또 라마단이 딱 끝나는 시점이랑 법무부 발표랑 약간 그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라마단 끝났을 때 이 친구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저도 같이 그냥 밥 먹고 했는데 굉장히 이제 자축하는 분위기였죠. 아 이렇게 해서 일도 할 수 있게 됐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제 또 많이 일을 하러 가긴 갔어요.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일자리에 대한 그 시선들도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 우리 정부가 이런 시선이 있어요. 우리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언제 저렇게 나서서 일자리를 해줬냐. 저렇게 하면 우리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잖아요. 그런 시선을 본인들도 느끼나요? 어떤가요?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고 네. 그리고 일단 제주도 그 현지 주민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수협에서 오신 분들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뭐 동남아에서 오는 일손도 없다. 일이 고되고 해서 일이 힘들어서 일이 힘들고 그리고 힘들죠. 네, 네,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잘 안 하려고 한다. 이 일 그렇게 밴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잘 해보겠다고 데려왔는데 제가 이제 취재했던 분은 돌려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멀미하고 누워 있어가지고 배에서. 그렇죠. 제주도에서 수협이 엄청 큰 회사예요. 수협이 제주도의 삼성이에요. 네. 아, 네. 그렇겠죠. 제주도 최대 노조가 수협 노조. 그런가요? 네. 근데 또 좀 재밌는 포인트는 이 예멘 친구들은 돈을 다 같이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벌어서 같이 쓰는 거예요? 벌어서 같이 쓰진 않는데 이제 지금 숙소가 하나가 제가 간 숙소가 1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저 한국 사람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돈이 많은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많은 친구가 없는 친구한테 나눠줘서 먹는 것도 같이 나눠 빌려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다 나누더라고요. 굉장히 특이하고 제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슬람 율법에 이제 그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형제를 버리지 말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영어로 들었던 거라서 정확히 그 문항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의 그게 율법이 있어서 그거를 다 지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좀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제가 기사로 쓰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안 쓰신 거죠? 네. 너무 억지인가요? 네? 억지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건 별로 없습니다. 그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그냥 이제 겉에서 언론이 사실 보다는 사실도 별로 없어요. 보다는 내용도 없고 그냥 겉에서 추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인간적이고 뭐 제가 힘들겠죠. 네, 예를 들면 100명 중에 대부분 또 남성인데 그 남성들 100명이 며칠 동안 직업 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꼭 넣어놓은 거는 아니지만 힘들겠죠. 짜증도 나고 심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난민 신청자들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게 현지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이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 지역의 법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얘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난민 심사에 들어갔을 때 불이익으로 올 수 있어요.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위축이 돼 있고 뭐 이렇게 캔맥주 하나를 먹더라도 밖에서 먹지 않고 절대 방에서 이제 조용히 먹거나 어쨌든 밤에는 돌아다니지 않으려고 이렇게 주로 하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까지 이 난민을 둘러싼 시선 중에 가장 극단적인 쪽에 있는 시선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여성 젠더 문제에 대한 거랑 이제 범죄라고 할 텐데 범죄라는 건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범죄의 통계를 보면 1세계 백인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회적 힘의 관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범죄에서. 근데 거기서 우리가 화제가 되는 건 도저히 범죄를 일으킬 수 없는 것 같은 루저나 어떤 사람이 범죄를 일으키면 루저로 보이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언론이 외국인 범죄를 보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3세계에 있는 저런 노동자가 와서 한국 여성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 이런 것들이 누가 그 경향신문 칼럼에서 그런 표현을 최태섭 평론가가 썼던데 사람이 개를 물어야 기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전형적으로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염려는 저는 전형적으로 쟤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개를 무는 거에 대한 염려인 것 같아요. 전제가. 그런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보니까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준법 적으로 활동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기가 그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와서 난민 신청을 해놨는데 그 기간 중에
여기서 일탈적인 행위를 해갖고 만약에 난민 인정을 못 받는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생존과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패배가 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은 자발적인 통금이네요. 네, 스스로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고 일단 가서 보면은 서로 이렇게 다짐하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우리가 여기서 튀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빌라이즈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 현실에서 보면 현장에 가서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사는 건 어때 보이나요? 사는 게 어렵죠. 어려운데 그 시민사회 제주도 시민사회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식자재를 뭐 좀 가져다 주고 일단 굶지 않게 하고 있고 그리고 길거리 나앉게 되면은 거의 지금 이제 페이스북 커뮤니티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뭐 공간이 몇 개 있다 아니면 빈집이 있다 여기 들어와 살아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노숙은 최대한 하지 않도록 제주도민들 중에서 도와주시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노숙을 하는 사람도 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아마 보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신문도 일면에서 기사가 나갔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접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 이제 시민사회 수준은 그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아주 매뉴얼이 있다거나 그렇죠. 체계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신호들이 분명히 제주 곳곳에서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은 대단히 극단적인 반대를 하는 집단의 목소리가 과대표됐죠. 그죠? 예. 과대표돼서 전달이 되면서 마치 한국 사회 전체가 이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읽히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매우 열성적으로 발언을 하면 그것이 다수의 목소리인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는 상황, 대표적인 상황도 이것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전 세계 난민이 뭐 한 6,8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한국 사회가 뭐 500명의 난민을 사회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사회인가를 각각의 개인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답이 너무 합리적으로 도출이 될 텐데 마치 그 500명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 뭔가 엄청나게 반사회적이고 반문화적이고 범죄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처럼 하는 건 되게 망상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걸 충분히 규율하고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치안력과 행정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치안은 우리가 네.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들은 모두 다 자기가 난민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개인정보를 신청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게 충분히 제주도가 아니라 전국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관리가 되고, 우리가 불과 몇 개월 전까지는 그런 통제나 관리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그게 특정 집단,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이슬람으로 구성된 남성이 주가 되는 어떤 집단에게는 모든 이제 그런 것들, 완전 이게 뭐 그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나라가 완전 무슨 무방비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한국 사회에 자리를 잡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처럼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시선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네. 집단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500명 전체가. 그래서 저 집단이 우리에게 뭔가 큰 피해를 줄 거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개별화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고. 그 약간 인과적인 거에서 약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범죄를 나중에 저지르게 되면 이들은 난민이고 소수였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거야. 지금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앞에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뒤집혀지는 그렇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박해하고 배제하고 그러니까 IS 들어올 때부터 IS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 아시잖아요. IS 한국에 들어왔다가 노동착취도 안 해갖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외국인 만만치 않아요. 네, 네, 한국이 맞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진짜 돼지농장 이런 데 정말 네. 너무 지옥이에요. 아니 그 신념에 찬 IS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IS를 전파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여권 뺏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뺏기고 이런 나라예요 한국이. 근데 거기다 대고 마치 이게 되게 대단히 뒤집어진 논리라니까요. 이게 배제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범죄를 이게 다 우려하시고 있는 부분이 범죄 부분인데 아예 안 저지를 거라고 이렇게 저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왜냐면 그건 아까도 말했죠. 네, 구조적인 문제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들을 지금 쫓아낼 방법은 없잖아요. 국제사회에서 이들을 많이 쫓아내면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것이고 그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인데, 어쨌든 그러면 뭐 더 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일단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문을 닫았죠. 네. 예멘 난민이 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제 그 난민의 아이랑 부모가 이제 함께 하는 것에 다시 서명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를 보도할 때 그거는 뭐 이 난민 문제를 적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어떤 트럼프가 정상범주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는 하나의 사례처럼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트럼프는 지금 침략자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니까 한 발 떨어져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합리적으로 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 안에 문제가 되니까 다 마비된 거예요. 약간 당황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꼬인 거죠. 약간 네, 그게 약간 당황했어. 그 정우성 형님도 네. 예전에 로힝야 난민에 대해서는 막 그때 막 봉사활동하고 막 찾았을 때는 막 개념 배우라고 막 이렇게 축해 세워 올랐다가 이번에 이제 이 예멘 난민에 대해서 발언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그 보도자료의 멘트를 복붙했다는 이유로 지금 엄청난 비난을 받고 뭐 이렇게 다리 건너서 들으니까 지금 엄청 당황해서 이렇게 뭐 정우성 씨가 이 훅을 전화 연결 한번 하면 되잖아요. 전화 통화는 하고 지내는 사이 아니에요? 이런 게 담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야 강동원 지난번에 된다고 안 되더만. 그거 안 됐죠. 안 됐잖아. 네, 안 됐죠. 뭐. 그러니까 정우성은 한번 해봐요. 안 될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정우성? 네, 진짜 네. 한번 해봐야겠네. 출연 한번 안 돼요, 이렇게? 일타 만파 이거.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우성, 강동원 동반 출연 한번 보고 계시면 한번 이렇게 저희 난민 우리 옹호하는 사람들끼리 한번 정우성 선생님 꼭 한번 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한국의 과도한 노동 착취에 못 이기고 본국으로 가신 IS 대원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아니야. 안 돼. 이메일 하지 마. IS 지금 취재하려고 그래 여기는. IS 이메일. 다른 데 관심. 여기 탐사팀이잖아. 네. 다른 데 관심 있어서 그래. 난 최근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IS 전파로 왔다가 여권 뺏기고 노동 착취 당하고 자기 송화시켜달라고 그랬다고. 계속 취재는 하시는 거죠? 네, 계속 하라고 하네요. 네. 네, 이번 해야 주는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로 가게 되나요? 이번 주는 저희가 방금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네. 지금 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미 이제 기존에 난민 신청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청하고 뭐 신청이 안 받아들여졌지만 그래도 이제 전쟁통이어서 돌아가지 못했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남아 계신데 이번 이 사태가 터지면서 다 숨으셨어요. 어디다가. 그렇죠. 내가 난민이다라고. 위축돼서. 그렇죠. 네. 어디다가 얘기 못하는 거. 다 우리 숨으셨어서. 이흑산 형님 계시잖아요. 흑산이 20일이 발굴한. 그렇죠. 네. 흑산 형님 다음 달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 네. 벨트 이제 놓고 하시는데 아무튼 그 위축된 이제 그 분위기와 함께 이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좀 담으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보니까 최근에 뭐 이제 카페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난민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어떤 그런 카페들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 논리들을 조금 봐서 그러니까 뭐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팩트를 체크를 하는 기사를 한번 써볼까 해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그 난민들이 성범죄를 많이 일으켰다든지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 사실 또 그 반대 사례도 엄청 많거든요. 저희가 본 게 당장 제주도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이게 뭐 점유이탈물 횡령인 것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치만 그걸 경찰서에 갖다 준 사례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난민 문제, 난민이라고 그들을 부르고 이 호명이 그들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네. 편견을 만들고 그들이 어쨌든 대단히 무슨 위험할 것 같고 범죄를 저지를 것 같고 그다음에 요새는 뭐 취업난민이다 뭐 이렇게도 제주도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얘기하는 것 같던데 뭐 그렇게 보지만 사실 정말 죽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계속 살면 죽으니까 그렇죠. 이 한국에 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보편타당성과 선의를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관리할 수도 있다 이런 전 좀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국제사회 일원으로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월드컵 기간이지만 뭐만 하면 한국인의 기계를 떨쳤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엄청 좋아하잖아요. 호들갑스럽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호들갑이 촌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뒷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약간 그거에 조금 그냥 이거는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국제사회에서 조금 더 우리가 경제력이 올라가고 인정을 받으려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본권, 인권 이런 거에 좀 감수성을 갖고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앞으로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그런 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제주도에 갇혀 있는 난민 549명이
그러니까 난민으로 인정받고 우리 사회에 정착할 때까지는 얼마 정도의 기간이 이게 기약이 없습니다. 기약이 그렇죠. 없고 그리고 난민으로 그중에 몇 명이 받아들여질지 사실 몰라요. 그게 지금까지 통상 해왔던 대로라면 2%도 안 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저희가 돌려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인도적 체력 지원 그 기간을 계속 늘려주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했던 이제 인천에 계신 예멘 난민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법무부에서 자기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법무부 직원이 자기한테 어차피 너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다 너희가. 하지만 여기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돌아가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현실적인 거죠. 저희 입장에서도 본인들한테도 생존이 걸린 거고. 생존이 걸린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어린이집도 다니고 그렇게 네. 네, 아이들 여기서 태어나면 이제 네, 아이들은 다니게 되고 그 이제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난민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야 세계 시민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갖고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난민 인정률이라는 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지금 뭐 1.7%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높아질 필요는 있겠죠. 다만 지금 이제 얘기한 포인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공포나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이유가 됐건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조치나 그러니까 그건 되게 구제나 군안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들에 긴급 대한. 조치죠. 예, 긴급 조치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거를 행하는데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된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이런 문제가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해보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근데 이거에 대한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막 6.25 전쟁까지 거슬러 지금 올라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저는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최대한의 어쨌든 좀 근거를 갖춰서 보여주고 싶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이 난민 2세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사람, 인간에 대한 어떤 인간에 대한 존중과 권리 차원에서 놓고 보면 왜 그거를 조치하는데 이렇게 큰 사회적 논란과 비난에 직면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취재하면서 딱 떠올랐던 말이 뭐 탈조선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헬조선 나가야지. 우리 툭하면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못 살겠어. 나가야겠어. 그럼 어디로 갈 건? 라고 묻는 거죠. 그럼 거기서 그들이 우리가 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이 만약에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세계 시민사회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권리가 있어요. 저희가 살고 싶은 나라에 가서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이 사회가 적응이 안 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좀 더 나에 맞는 시스템에서 이민을 갈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서 본다면은 이들을 정말 그렇게 배척할 이유인가? 이들이 그 전쟁을 피해서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들어요. 왜 다 젊은 남자인가? 왜 젊은 남자인가에 대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인터뷰를 해보면 이건 좀 많이 알려졌던데 전쟁의 징집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에서 일단 끌고 가요. 일단 끌고 가서 납치하듯이 끌고 가서 총을 준 다음에 사우디 연합군과의 전쟁에 내보내려고 하면 나 총을 못 들겠다고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넌 연합군이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젊은 남자가. 그러니까 이제 형제나 엄마나 아버지를 사실 등지고 눈물을 머금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것도 있긴 있어요. 이들이 한국에 와서 저임금 노동이라도 해서 조금 돈을 벌 수 있으면 보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본국으로. 네, 본국으로. 네. 거기가 거의 뭐 금융 기능이 다 마비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웨스턴 유니언 뭐 이런 데는 좀 보낼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루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그들이 과연 우리의 그런 취업 시장을 정말 위협할 것인가? 전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니잖아요. 뭐 흑돼지 이제 저기 종업원 지금 제주도 가면 이미 돼지 식당 종업원에는 한국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랑 겹칠 일이 크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취업 관련된 꿈이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타국에서 3일만 굶어도 저는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박한 상황에서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다음 남성이 많은 건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보는데 뭐 그 두 가지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징집의 위험이 있을 거고, 남성이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난민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감수하고 내가 타국에 가서 뭔가 취업이라도 하는 것을 선택하는 비율이 그러니까 결심을 할 수 있는 조건이죠. 그게 말하자 젠더의 위계다. 난민의 요새 뭐 난민에도 젠더적 위계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던데 그게 위계라고 한다면 위계겠죠. 근데 그 위계는
사회적이고 대단히 구조적으로 발생된 거지. 그 남성들이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닌데 좀 뒤집어진 논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은 취업 난민이고 여성에 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남성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는 것은 그러니까 논리적 비약인데 네. 사실은 묘하게 분위기가 그런 혐오의 시선하고 그게 이제 막 얽히면서 적절한 토론이 되고 있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지난주죠. 한 5, 6일 전에 원희룡 지사가 폭탄이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그런 발언들이 제주도민회를 향해서 온 것 같은데, 일단 본인들의 지지자를 향해서 향한 거잖아요. 지지자를 향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감수성이 일단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그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폭탄, 그러니까 어떤 문제인지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쓴 기사 주제도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도 제한 조치가 일단 적법하지 않고 이걸 풀어야 된다는 게 제가 쓴 기사였는데, 원희룡 지사도 결론적으로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출도를 제한해서 제주도에 둔 것은 맞지 않다. 근데 이제 저희가 출도 제한 조치를 처음에 내릴 때 그 6월 1일이었나요? 그 배경 설명이 이제 그거였거든요. 무사증 입국 그 제도로 인해서 이익을 본 것은 제주도이니 그걸로 인한 피해도 제주도가 감당하라는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를 반박하고 싶었으면 그거를 반박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걸 반박하지 않고 혐오에다가 얹은 그걸 거죠. 얹어서 했다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했죠. 원희룡 지사는 아마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원희룡 지사가 헌법책도 쓴 사람인데 인권 감수성이 부족할진 몰라도 그것에 대한 배경 지식은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보이거든요. 그래서도 좀 근데 그게 기사가 나중에 제목이 정정됐던데, 그러니까 폭탄이라는 표현을 뺐더라고요, 기사. 그랬나요? 수정을 했어요. 예.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확인해봐야 될 텐데, 근데 약간 이제 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 맞죠. 그러니까 뭐 폭탄까지는 아니지만. 좋습니다. 어쨌거나 이 지금 난민 문제는 한겨레 신문 입장에서, 한겨레 21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고, 이게 일종의 프리즘이랄까요? 이것을 비추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다 보여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뿐만 아니라 할 때 포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여력도 보이고 여러 가지일 것 같아서 아마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도 이거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라돈으로 아주 라돈의 아이콘. 네, 그렇게 됐죠. 네, 연락 많이 받으셨나요? 전화 왜 괜찮냐고 뭐. 네. 제가 의사인데 진료 받으러 오라 이런. 네. 의사한테 메일도 오고. 네. 그래서 가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기 진료 받으러?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다고 생각. 네.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이후에도 그렇고 너무 여전히 좀 그 문제에도 그냥 하나 이벤트였던 것처럼 휘발돼 버려서, 지금 수거된 매트리스는 한 4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아직도 6만 개 이상이 수거가 되지 않고 있는 거고, 지금 지역 단위로 막 우리가 그냥 용달 불러갖고 3만 원, 5만 원씩 내서 당진으로 보낸다. 당진으로 보내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상황이에요.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동별로 막 돈을 지금 모으는 사람들이 등장했거든요. 왜냐면 아파트 단지 분양회에서는 돈은 있어요. 돈은 이걸 어디로 보낼지가 문제였는데 TV에서 본 거야. 당진 사람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걸, 당진으로 보내면 되겠구나. 정말.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어떤 각자 도생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도록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환경부나 이런 데도 나서야 돼요. 근데 저희 집 침대도 친환경 가구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마크가 있어요. 친환경 가구.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해준 걸 텐데. 찾아봤나요? 이렇게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현장 공무원들. 야, 이거 우리가 괜히 나서면 이거 매트리스 중에 친환경 가구도 있고 이런데 괜히 우리가 쓴다, 이거 뒤집어 쓴다. 이런 생각들을 행여하지고 계시는 공무원이 있다면 좀 적극적인 그 정책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돼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클리셰한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지금 상황이랄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취재하고 싶다. 일단은 너무 쓰고 싶은 기사 많습니다. 제가 5일밖에 안 갔다 왔지만 또 가시잖아요. 네, 계속 가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주도 맛집 이런 거 좀 전달해 드릴게요. 제주도에 연고가 있으신. 저도 아니 맛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맛에 노는 거 이런 거. 네, 식당 중심의 지역 정책 판단. 네. 그래서 맛집도 가고 싶고요. 일단은 조금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정우성 형님이 약간 이해가 됐던 게, 그러니까 기사가 보통 악플은 달릴 수 있죠. 악플은 달릴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100% 가까운 악플을 몇천 개 악플 중에 선플이 한두 개 보기 어려운 이런 거는 네? 이런 건 처음이세요? 처음.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있잖아요. 악플도 흐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선플 달았다 큰일 나거든. 이게. 그래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서로 지금 아직 오해가 서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오해가 해소될 때까지 열심히 기사를